조만간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를 100% 일으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를 국민들이 접근하여 절대 못 보게 청와대가 완전히 막아놓았다. 그래서 유튜브로 공개한다. 한국 사회 속 일본 제국주의 찬양 건축물 일장기와 로마 제국 판테온 신전을 결합하여 디자인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우길 승천기 일본 신사도리이 일본 청자를 결합하여 디자인한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신사도리이를 결합하여 디자인한 구 국립부여박물관 위 세 건축물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지금 보는 한국 경제 동영상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순차적으로 곧장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흥선대원군과 그의 친일파 자손들이 묻혀있는 봉황세터. 보시는 바와 같이 흥선대원군 묘가 있는 산의 등고선 모양 자체가 하늘을 나는 봉황새입니다. 그러므로 장군 대자현과 같은 풍수지리가 담긴 대한민국 최고 명당 흥선대원군 묘터 동영상도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국가기밀사항 등으로 파묻은 세월호 진실. 세월호를 100% 기획하여 침몰시킨 한국 해군 잠수함 돌고래함 2016년 6월 30일 폐기. 어린 학생들이 비참하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며 침몰 중인 세월호 주변으로 몰래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재수없게 한국 해경 초계기 카메라에 찍힌 한국 해군 잠수함 돌고래함 모습입니다. 해경 초계기 카메라 11시에서 10시 방향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잠수함 돌고래함을 해경이 미처 발견 못하여 편집을 못한 채 TV 방송으로 유출시킨 한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 돌고래함 동영상과 함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9대 대선 후 대한민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부도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글을 2017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 7월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전달했었고 100%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알 권리를 위해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을 말로만 떠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가식적인 민낯을 국민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모두 밝히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안철수 대선 후보 1호 공약 등이 나의 청와대 관료 입성 성공 시 공약을 몰래 보고 베낀 정황도 모두 동영상으로 만들어 밝히겠습니다. 앞의 자료 모두는 2017년 친일청산 및 적폐청산을 앞세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1번가, 경기도 광주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경기 광주 민주당 소속 당원 등에게 카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A4, A3, A1 칼라 용지 및 흑백 용지로 자료를 넘겨주며 제보한 내용들입니다. 금리 인상, 각종 세금 인상, 각종 범칙금 인상 및 환율과 관계된 대규모 국채 발행은 가계 파산 및 국가부도 유도 정책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대선 후보 등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제가 앞서 만든 위 사진 속 동영상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 조만간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를 100% 일으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노믹스 청원기간 2019년 7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등과 나를 포함한 유튜버들이 함께하는 공개토론 생방송 제안 국민청원 대한민국 건축가 백창아 010-4301-8185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빠른 등기 우편으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주길 희망하는 나의 민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시장실에 방문하여 이재명 시장 비서관과 상담 후 집무실 안에 있는 이재명 시장에게 비서관이 자료 전달하기로 함. 광화문 1번가 세종문화회관 옆 캠프 방문 상담 후 민원 접수. 조국 민정수석 빠른 등기 우편 접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광주 지역사회 모임 자리에서 직접 자료 전달 등으로부터는 문자 통보조차 전혀 없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저의 빠른 등기 우편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저의 민원을 상세히 검토한 후 국가권익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저의 민원을 위임받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 요구, 국가기밀, 공무상의 비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의 내용을 들어 단숨에 종결 처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자료들을 문재인 대통령께 제보하며 넘겼기에 느닷없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 요구, 국가기밀, 공무상의 비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를 근거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저의 민원을 종결 처리하며 각하시켰을까요? 문재인 정권 실세라 불리는 운동권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 느닷없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 요구, 국가기밀, 공무상의 비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를 근거한 일처리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화문 1번가부터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빠른 등기 우편물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전 국민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공개적인 국민청원 형식으로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기한 민원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솔직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톱니바퀴처럼 서로서로 맞물려 있는 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부족하시니깐 저런 근거 없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겠지요. 제가 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국민청원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잘 보시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잔치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초토화되어 수상 분위기가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 위기가 오면 부실 채권과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를 줄줄이 일으킬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상과 함께 기업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연금과 퇴직금 등은 지급받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명예퇴직과 함께 시작되는 구조조정, 임금 감봉,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와 과로사 및 자살, 생계형 범죄, 성범죄, 방화범죄, 묻지마 살인범죄 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급증하기에 이것은 결국 남의 일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병원균인 전염병까지 전국적으로 돌아 수많은 가정경제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철저히 숨기고 있는 가운데 파산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청원 메인글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엔 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국민청원 글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있는 주소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 링크 1에 걸도록 하겠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좀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의 보조 설명으로 링크 걸린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 실세라 불리는 운동권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상세히 검토 후 넘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저의 민원을 각하시킨 내용들 중 국가 경제 파산 정책인 아주 잘 나가던 미국의 제조업 붕괴 정책 레이거노믹스,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플라자 합의,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IMF 외환위기,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독도 및 센카쿠 열도 영토 전쟁을 100% 일으킬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을 일으킬 초이노믹스, 대한민국 국가부도를 일으킬 제이노믹스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경제 원리를 기본적으로 습득하며 이해해야 지금 현재 한국은행장이 금리 인상, 화폐개혁 금리 인하를 왜 추진하려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보고 베낀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가 왜 대한민국 국가부도 정책인지 10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형 펀드, 채권 투자 등과 연관된 은행 자본 건전화 개혁 방안인 바젤3와 2020년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국가부채, 독일의 도이체뱅크에서 시작될 제2위 리먼 사태 등의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신규 아파트 등이 다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이고 7월 이후 쏟아지는 대량의 아파트 등의 부동산 물건을 마지막으로 소화하려면 은행 이자를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건설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국은행장이란 인간이 기준금리를 대폭으로 낮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촬영해 보여주는 신도시 길거리 동영상을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검색해 한번 보십시오.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다산 신도시, 세종시 등이 공급 과잉 및 수요 감소 문제, 텅 빈 상가 공실 문제, 가격 하락 문제, 거래 절벽 문제, 심각한 교통 문제, 학군 및 상권, 그리고 자족시설 등의 인프라 미비 문제, 수기 거품 형성 문제, 주변 지역에 밀집된 신도시 개발 문제, 저평가된 유망지역과 같은 사기성 분양 여론몰이 등 때문에 아주 난리고 전국적으로 하루하루 망해가는 자영업자들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경기도 26개 지구 공공시설용지 미입주율은 25.4%이라고 하는군요. 충청남도는 도청의 전 부서가 농협, 법조계, 종교계 등의 지역사회 각계각층 단체와 협력하여 자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어디 충청남도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998년 IMF 당시 제조업 재고율은 122.9%, 이명박 정부 때 제조업 재고율은 75.5%,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 12월 기준 제조업 재고율은 94.1%,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8월 기준 제조업 재고율은 99.1%이었던 것이 2019년 5월 기준 제조업 재고율은 118.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간단한 통계학상 수치로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이고 있는 재고품들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덤핑으로 재고품들을 몰래 처분하다가 보호무역을 하는 미국 등의 반덤핑 관세를 크게 얻어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대표 은행 중 하나인 땡땡은행은 바젤3 관련 당국이 권고하는 BIS 권고 비율인 11.5%에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14% 정도의 권고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제1금융권의 현실이 이러한데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 자본들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면 과연 대한민국 은행들이 당국이 권고하는 BIS 권고 비율인 11.5%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과 같은 금융권이 바젤3 권고 비율을 못 맞추면 영업정지나 부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국가부채, 독일의 도이체뱅크 등에서 시작된 세계경제금융위기로 금융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만약 금융위기를 맞이한다면 바젤3 때문에 영업정지 등을 당한 은행 등에서 돈을 못 찾아 밤새도록 길게 줄 선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겠네요.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의해 발생된 손실금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모두 메꿔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국민들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벌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모두 가지고 이들 기업들이 돈놀이를 하다 크게 손해를 보고 파산하면 국민들이 대신해서 이들 기업들이 진 빚을 모두 대신해서 갚아주는 게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렇기에 2019년 3월부터 개별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은행까지 휘청이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시범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일 때 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파산 정책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도 국가부도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동맹국이고 나발이고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으로서 막장 형국으로 가지 않는 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일어날 반미 감정을 일으킬 이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은행권들의 영업을 줄줄이 정지시키며 금융위기를 일으켜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를 한순간에 작살낼 바젤3 카드와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국가부채, 독일의 도이체뱅크 카드가 있고 개념 없는 문어발처럼 방만한 경영을 지금까지 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중국 국가부채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서서히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어 중국 국민의 분노를 해외로 무조건 돌리려면 대한민국 반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서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하는 군사대치 카드를 미국에 내밀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 영토 카디즈에서 군사적 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빈번해질 텐데 과연 외국 투자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카디즈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맞붙는 전쟁이 터지면 한국에 더 이상 투자를 했다가는 가진 돈을 몽땅 날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카디즈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투자한 돈을 다 빼내어 가겠지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카드는 각종 세금 증가, 각종 범칙금 증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금리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자를 많이 줘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불안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테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위에 언급한 것들을 골고루 섞은 정책을 펴고 있고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 정책을 현재 펴고 있으니 앞으로 각종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각종 세금 증가와 교통위반과 같은 각종 범칙금 증가는 100% 예견된 국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장깨의 미봉책 정책 때문에 발생할 저금리의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도달하며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와 크게 맞물린 정치와 군사 그리고 국제 정세 상황이 이렇듯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많이 깝깝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이 달러 빌려주기 스와프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맺지 않는 것이고 독일의 도이체뱅크로 인해 세계경제금융위기가 2020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100% 예측한 일본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며 일본이 투자한 자금을 한국에서 회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안보 문제를 들어 한국 경제에 무역보복하는 것은 전략상 핑계라는 것이며 일본 정부의 이 말을 믿고 있는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순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97년 12월 3일 위 IMF 외환위기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대한민국 우량 기업들과 국영 기업들을 한순간에 기업 인수합병으로 헐값에 먹을 수가 있고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부동산들과 대한민국의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먹을 수가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일무역 전쟁에 있어 트럼프는 당연히 중재를 안 해줍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 둘 다 휘청거리면 이 두 나라의 알짜 기업들을 모두 헐값에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안에 한국 경제 부도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겠군요. 부동산 및 자산관리를 신경 쓰세요. 한국은행이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처럼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해 놓으면 한국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터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했으니 조만간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에서 대거 이탈하며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를 탈탈 털어 나갈 듯하네요. 줄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헐값에 대거 쏟아진 한국 부동산, 채권, 주식 물량을 주워 먹으려고요. 거기에 살인적인 고금리 은행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말이죠.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산 관리에 무척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동맹국 미국과 일본 등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는 중국, 정치는 중립, 군사는 미국, 미국과 중국이 한국처럼 호구랍니까?
지금 미국도 엄청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직전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세계 투자자들은 3월, 7월, 10월에 한국 정부의 외환위기 경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2019년 3월엔 무디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 또다시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아무 개념 없이 행한 한보 사태, 기아 사태, 그리고 단기간 내 무섭게 급성장하는 한국 경제를 100% 죽이기 위한 일본의 단기 채권 인출로 인해 그때까지 설마 하던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IMF 외환위기는 세국 필리핀 등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느닷없이 대한민국이 크게 얻어맞으며 겪은 겁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 부도는 채권은행, 종합금융사 등 많은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고 이로 인해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사가 평가하여 발생한 한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외국 주식 투자가들은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일시에 철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채권 투자가들도 대출 갱신을 거부하여 한국 정부는 가용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방 날린 단기채권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는 일본 정부에 의해 한국 경제는 완전히 작살나며 IMF 측에 급전인 달러를 고금리로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IMF 측의 요구사항인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금리 등의 채무자 대한민국이 크게 휘둘리면서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올 당시처럼 2019년 7월 현재 롯데쇼핑,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등 국내 간판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일본의 IMF 경제보복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망원 등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일본 정부 태도에 화가 난 김영삼 정부가 광화문 광장에 있던 조선총독부 건축물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렸을 때 일본 정부에서 조선총독부 해체 비용을 전액 지불하며 조선총독부 건축물을 일본으로 옮겨가겠다고 하자 이러한 일본 정부 태도에 더욱더 열이 받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는 폭탄 발언을 1995년 11월 중국의 국가주석 강택민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김영삼 정부는 단기채권 인출이라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럭키 펀치 한 방으로 한국 경제는 사망신고와 같은 IMF 외환위기 직격탄을 얻어맞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완전히 KO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KO패를 당한 김영삼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아베 정부 럭키 펀치 한 방에 또다시 KO패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크게 휘둘릴 한국의 유동성 자금을 모두 숨김없이 체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환보유고는 2019년 6월 말 현재 4,030억 달러, 약 471.8조 원인데 여기엔 유가증권 3,788억 달러, 약 443.5조 원, 92.7%, 예치금 184억 9천만 달러, 약 21.6조 원, 4.6% 금 47억 9천만 달러, 약 5.6조 원, 1.2%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SDR 34억 6천만 달러, 약 4조 원, 0.9% IMF 포지션이 24억 9천만 달러, 약 2.9조 원, 0.5%이기 때문입니다. IMF 포지션이란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부로 보유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가증권 약 443.5조 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주식 등의 위험자산이 전체 외환 보유액에 있어 7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로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곧장 현금화하여 돌려막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미국이나 중국 등의 회사채에 투자했거나 곧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곳에 한국 정부가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해외 투자 손실 금액은 과연 얼마나 예상되는지 반드시 금 손실 금액과 연관시켜 체크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 자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이든 국가든 은행 예치금처럼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빼내어 쓸 수 있는
현금 통장이 없어 당장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다면 그날로 부도 처리되기 때문이고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때도 김영삼 정부는 끝까지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금이 없어 부도가 나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이 헐값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부르는 대로 아주 비싼 고금리를 원금에 적용해서 채무자는 무조건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처럼 자원이 아주 많거나 수출 위존도보다 내수 경기 위존도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국 투자자들에게 야, 이자, 지랄한다. 나 원금 갚을 돈 없다. 지금 당장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도 못 갚아 하며 우리가 생산한 자원을 대신해서 받을래? 아니면 내가 가진 무기로 받을래? 아니면 배째래? 아니면 내가 돈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릴래? 빨리빨리 선택해. 내가 너니깐 먼저 챙겨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 시장 규모 때문에라도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는 젊은 사람들이 독신이 아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인구를 증가시켜 시장 규모를 계속해서 크게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구조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 폭등은 수입업체와 투신권 등의 실수요 요인이 있었지만 투기 세력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들의 공세에 약 6개월, 6에서 11월 동안 600억 달러 정도의 한국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 약 2천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해 10월 말 미국과의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12월엔 일본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그리고 중국과의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명박 정부가 간신히 금융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 규모는 약 1.5배 정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약 5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금융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약 4,030억 달러, 약 471.8조 원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월 중순 JP모건에서 2020년 세계금융위기를 또다시 경고하며 각국의 방어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한 시점에 맞춰 한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의 일본 투자 자금 21조 원을 인출하기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가부도를 유도하는 일본의 총리 아베가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 등에 단기간 큰 타격을 주는 베팅을 한번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과 외환보유고에 일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며 흑자 도산으로 대한민국 국가부도 처리를 시키며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한국 정부의 내정 간섭을 하는 게 일본 총리 아베의 주목적이니까요. 중소기업 신문에 의하면 국내 유입 일본계 금융자금은 최대 5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들은 최대 69조 원이라고 하고 SBS 뉴스에서 일본 자금은 21조 원 중 3조 원이 빠져나가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 거시경제가 안정돼 있고 금융시장도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엔화 대출이 만약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보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0년 제2 리먼 사태를 세계 투자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고 일본은 무역보복과 함께 2020년 제2 리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한 일본 측 자금을 회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가 부족한 유동자금 외환보유고 때문에 제2 IMF 사태가 발생한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연 무슨 소리를 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 과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대한민국에 제때 돈을 빌려줄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지도자들과 일본 지도자들의 일처리 방식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방력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방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2020년 세계경제금융위기와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각국의 부채는 약 27경 6천조 원이며 이로 인해 일어날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속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경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국가부채, 독일의 도이체뱅크 등에서 일어날 제1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 세계 금융위기를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란 리먼 모기지 주택 담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다가 지나친 차입금과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미국 월스트리트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 파산하여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장이 왜 기준금리를 1.5%로 0.25%를 인하했는지 알 수 있으며 기준금리를 왜 계속해서 내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대폭락을 불러올 2020년 제1리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일으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미리 낮춰 시중에 감당 못할 돈들을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수 경기 침체 속에 재고품이 끊임없이 창고에 쌓여 발생하는 물가 하락의 디플레이션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크게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낮춤과 동시에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 그리고 생필품과 같은 물건 값들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며 유지하기 위함이며 7월 이후부터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파트 및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 물건들을 소화하기 위함이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재고 물량을 완전히 털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2016년 6월 이후 처음인 이번 깜짝 금리 인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한국의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경기 하락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개가 짖는 개소리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 소속 인간들은 입만 벌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장의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정책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그리고 살인적인 고금리와 살인적인 고물가를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를 100% 불러일으킬 청산가리 극약 처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어차피 죽을 거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원 없이 왕창 먹고 죽자 정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저금리로 부동산 물건 등을 멋모르고 구매한 일부 국민들이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받아먹겠지만 결국 얼마 못 가 다시 시행될 은행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그동안 싸게 먹은 부동산 물건 등을 모조리 다 헐값에 대다수 하우스푸어, 집은 있지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과 갭 투자자들이 뱉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들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와 상가 등을 구매한 갭 투자자들이 가진 다양한 부동산 물건 등이 경매 시장에 왕창 쏟아질 때를 대비하여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땡땡그룹과 같은 대기업들은 자산의 부동산들을 왜 수년째 매각해왔는지 땡땡생명은 왜 땡땡전자 주식을 왜 땡땡물산에 넘기며 현금을 보유하는지 땡땡물산과 땡땡건설은 왜 예전에 비해 주택 비중을 줄여왔었는지 그리고 왜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땡땡그룹이 유동성 자금인 현금을 왜 들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것의 해답은 지금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들은 대다수의 국민들만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경제 규모와 부채 규모를 간단하게 예로 들어 간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도 시기가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기에 GDP와 국가부채를 예로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GDP란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으로 세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물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GDP라는 것이 있구나 하시면서 돈 숫자만 단순하게 보십시오. 저에게도 저 말이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 GDP 약 2경 2,861조 원, 국가부채 약 2경 4,715조 원. 지금 현재 국제통화인 달러를 자국 연방은행에서 마구 찍어 미국의 국가부도를 오바마 정부 이후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음. 중국 GDP 약 1경 4,428조 원, 국가부채 4경 3,284조 원. 중국은 현재 마이너스 외환보유고에 GDP 300%를 국가부채로 예상하고 있음. 세계 투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가부도를 서서히 받아들이며 2020년 세계금융위기 근원지로 보고 있음. 일본 GDP 약 5,744조 원, 국가부채 약 1경 1,210조 원. 일본의 국가부채를 대다수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음. 한국 GDP 약 1,804조 원, 가계부채 약 1,700조 원, 총 국가부채 3,000에서 5,000조 원. 한국의 국가부채를 대다수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 세계 금융위기 시 국가부도 사태 매우 유력함.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총 부채가 과연 얼마인지 국민에게 숨기지 말고 솔직히 밝혀야 함. 위의 돈 숫자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수학이 아닌 산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개념과 산수 계산이 확실한 분이라면 절대 못 버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실한 대기업과 그 부실한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사는 중소기업 중 금융위기가 터지면 누가 더 오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사이에 낀 대한민국 경제는 사망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 등과의 국가경제공개토론 생방송 제안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뤄지면 한국 경제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며 변화시켜왔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경제 정책의 역사적 기본순환 원리입니다. 1970년대 2차 오일 쇼크 이후 미국 경제에 형성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미국 제조업을 고금리 17%로 완전히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소니 다이와 등과 같은 일본 제조업의 급부상 및 미국 시장 내 일본 제조기업 완전 장악. 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 회의인 뉴욕의 플라자 합의, 1985년 미국이 요구한 일본 독일의 통화 절상, 미국의 무역 보복 행위, 아주 잘 나가던 일본 제조업 기업 설비 투자 증가, 수출길이 갑자기 막힌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 주식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소니 다이와 등과 같은 일본 대표 기업의 몰락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한민국 수출기를 완전히 막은 IMF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경제에 잃어버린 10년, 저금리 정책, 카드 정책, 재건축 및 재개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가격 상승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대일 경제보복 정책 플라자 합의로 수렁 속에 완전히 빠진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기 위해 소비세로 자금을 확보한 아베 총리가 시중에 돈을 왕창 풀어 강력하게 추진한 저금리 정책 아베노믹스는 100% 망한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 수 있었으며 선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보고 베낀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100%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초이노믹스를 실시하기 전에 시작부터 통계학상 100%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보고 베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 제이노믹스도 시작부터 100% 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 왜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 원리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정신 나간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는 나라 부채를 막대한 국채로 돌려막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제외하더라도 집권 3년 만에 25% 예산인 100조가 증가한 사상 최대 500조 원 예산 예정. 왜냐하면 일본의 총리 아베가 아베노믹스 때문에 발생한 국가부채를 국채로 돌려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를 거의 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국가부채는 대다수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애국심에라도 호소할 수 있는 한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채권 및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의 투자 금액을 다 던지고 나가며 한국 외환보유고를 단기간에 텅 비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진 미국 채권을 모두 팔더라도 달러를 마구 찍어 중국이 가진 미국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국 부채 규모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 부채 규모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부채 규모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채 규모가 매우 건전하다는 덜 떨어진 얘기를 한국 경제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돈 개념이 없으니 밑에 인간들이 똑바로 보고를 안 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일본을 환율 조작국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의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이 또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얻은 수혜는 둘째치더라도 저금리와 엔화를 편가절하시켜 수출업의 호황을 맞이한 일본의 야심작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본 경제 사망신고를 작성하겠지요. 그래서 아베는 무조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하고 무조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총리 아베가 일본 경제를 더욱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속된 말로 일본 경제는 젖된 거죠. 그렇기에 아베노믹스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아베가 추진하는 자위대 관련 개헌과 일본의 국방력과 한국의 국방력을 반드시 연관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요즘 핫 이슈인 유승준 문제는 결코 흘려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연예인부터 대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군대 안 가려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원정 출산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38살 때까지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국적 포기자만 해도 3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승준과 같은 사람들을 이 나라가 받아준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생명수당인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의 경제자금으로 거의 다 활용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왜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전혀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액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과 그의 가족들을 가장 1순위로 우대하는 미국 정부의 애국심 정책을 한국 정부는 반드시 본받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함께하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한민국 1호 은퇴 군견인 캐리도 휠체어를 타고 성화봉송을 하는 특급 대우를 받는 마당에 어찌하여 사람에게 걔만큼도 못한 대접을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부를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개인의 탐욕과 관련된 일에만 바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6일 저녁 6시 7분 제 개인 홈페이지 글에 실린 대국민 참여 호소문에 2001년 9.11 사태 이후 15년에 가까운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드디어 세계경제공황으로 들어섰습니다와 선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부채가 원인이 되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불러올 미국과 대한민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사태를 맞춰 유명해진 경제학자 누리엘 누비니 뉴욕대 교수도
2019년 현재 전 세계 각국의 부채는 약 27경 6천조 원이라면서 이로 인해 일어날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속 물가 상승을 강력히 예측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국가부채, 독일의 도이체뱅크 등에서 시작될 제1임원 사태와 같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은행장 등이 한 팀을 이룬 문재인 정부팀과 나와 유튜버들이 한 팀을 이룬 국민참여팀이 그야말로 맞짱 토론을 하며 아주 끝장을 보는 대국민 공개 토론 생방송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와 한반도 전쟁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자료들은 모두 2013년에 집필하여 2014년 6월 2일에 출간한 나의 자서전 작품집과 201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나의 개인 홈페이지 및 2014년 12월부터 올린 나의 블로그 글, 그리고 한때 운영했던 나의 인스타그램 글들을 다시 큰 틀에서 재편집하여 수록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은 100% 실패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했을 때 세계 경제의 기본 원리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저의 주장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장하성은 확실한 경제통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사 해석도 전혀 못하는 인간들이 주접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지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무자들과 한국은행장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어라 삽질만 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태풍 부대를 전역했었던 23살 때 제가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하며 알게 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연설문을 인용하며 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내 머릿속에 전혀 자리 잡지 못하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패권국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개합니다. 국가가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등과 유튜버들이 함께하는 공개토론 생방송 제안 국민청원. 대한민국 건축가 백창아 010-4301-8185. 추신. 전염병으로 수많은 한국 국민을 죽여가며 병원을 보호하려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실체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아래에 링크 걸었으니 꼭 좀 눌러 읽어보시고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 기하학적인 환자 숫자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경제 파산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